집값 더 떨어지면 그때 증여하겠다. 서울주택 증여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왜 반토막이 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반토막 나는 증여 건수가 그대로 계속 될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반등이 될 건지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유준호 기자님이 22년 10월 10일 날 작성을 한 기사네요.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주택 증여 건수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거의 피크를 찍고 22년 들어서는 좀 이렇게 꺾였죠. 물론 이 22년까지는 1월에서 8월까지 누계입니다. 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12개월이고 요거는 8개월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도 가다가 꺾이고 뭐 전국에 있는 그 건수 그래프와 뭐 패턴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증여 건수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왜 증여에 유리한지, 그럼 계속해서 이게 떨어진다는 건지 그거 좀 말씀드려보죠. 최근 2, 3년간 역대급을 기록했던 주택 증여 건수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관망세가 짙어진 탓이다. 이승철 유한타증권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부동산 관련 상담 중 대부분 주제가 주택 증여였는데 최근 2, 3개월 관련 상담을 요청해온 경우가 한두 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주택 증여 감소세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최근 몇 년간 가파랐던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이 그 감소세가 더 많았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8월 누계가 9,222건, 지난해 같은 기간 똑같은 8개월 동안 봤을 때 18,396건 대비 49.9% 줄었다는 게 완전히 진짜 딱 거의 정확히 반토막이 났네요. 그리고 강남 3구에서도 올해 증여 건수가 1,651건이었는데 이거는 70% 가까이 급감한 수치.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더 많이 증여가 떨어졌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편법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도 확인되고 있다. 자, 송파구 가락동에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전용 8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30평대죠. 전용 84가 13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18억에서 23억 정도였는데 낮은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5억 원이나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의 같은 면적 매물은 지난 6월달에 20억 2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물건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락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분은 시세 대비 이거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된 거다. 업계에서는 가족간 매매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이 단데 뭐 막상 내용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이 2017년 8회 대축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라고 한다면은 야, 진짜 이게 엄청 올랐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좀 됐다고 해볼까요? 뭐 대충 그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가격인데,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이제 요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집값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요런 추세이기 때문에 증여 건수도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A 지점에서 증여하는 거랑 B 지점에서 증여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요만큼 가격이 낮잖아요, 이렇게. 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가격이 거래된 가격을 매매 사례가로 해서 증여가를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증여가가 낮아지면은 이때 증여세 부담도 좀 줄 수 있고 증여취득세도 이렇게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클 거예요.
결국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이거 누가 내는 거죠? 수증자가 내는 거잖아요. 수증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라면은 수증자는 이제 자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이게 더 좀 내려갈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게 만약에 거래가 급감한 건수하고 증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강남이 급감된 건수가 훨씬 많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재적으로 더 좋은 주택, 즉 중심지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기 위해서 좀 약간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잠재적인 증여 수요가 더 많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물건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자녀한테 주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했어요? 자,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떨어질 거냐? 보합할 거냐? 오를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기사 나온 거 말로는 당분간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때 이제 가서 추가로 증여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올해 12월? 내년 뭐 6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언제냐면 22년 12월 31일이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언제예요? 23년 6월 1일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23년이 되면 어떤 게 되죠? 일단 증여 취득세가 시가 인정액으로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증여한 경우에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있으니까 거의 시세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다른 단독주택이라든가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가지고 좀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이제 증여 취득세가 이제 들어가 버려요. 증여 취득세가 이제 시가 인정액이 도입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시세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왕 하실 거면은 요때 하시는 게 좀 낫겠죠. 두 번째는 또 뭐가 들어가죠? 2월 과세가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늘어가 버렸죠. 5년, 10년으로.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팔 때 5년 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23년 1월 1일 이후에 하면은 이게 5년이 아니라 이제 10년으로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10년이 사실은 좀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10년이 싫으신 분들은 이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간혹 이걸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고 그냥 나는 그냥 요때 넘어가서 하겠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시가 인정액을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경우. 그러면 차라리 내가 취득세 좀 내더라도 어차피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늘어난 것보다 이 가격이 떨어져서 취득세가 내려가는 게 더 크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월 과세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예외가 또 있거든요. 어차피 뭐 자녀한테 하나 주고 얘가 세대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니까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년 만약에 이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연말에 지나고 내년 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고민되는 게 언제가 될까요? 6월 1일. 이게 뭐죠? 보유세 과세 기준이에요. 보유세 과세 기준.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야, 그래도 어차피 증여할 거 지금 넘겨야 나도 보유세 좀 줄이고 좀 분산이 되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3번. 23년 5월 9일. 왜 그럴까요? 양도세 중과 배제 마감일이잖아요.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으로 푸는데 요게 마감일이에요. 마감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좀 1년 정도 더 연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해버렸잖아요. 세종시 제외하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세종시 제외하고 수도권도 5곳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풀어버려서 생각보다 많이 풀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스탠스가 바뀐 거죠. 정부의 스탠스가. 그러면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랑 증여랑 뭔 상관이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야 이게 부담부 증여가 가능해져요. 부담부 증여가. 안 그러고 나서 양도세 중과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해버리면은 채무 부분이 오히려 양도세가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만 놓고 보면 무조건 2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가격 하락이 만약에 더 가파라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증여자라면 부모 입장이라면 정말 좋은 물건이라면 좀 더 기다려서 싼 값에 넘겨줘서 수중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좀 부담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설령 5월 9일이 지나서 부담부 증여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자가 내는 거거든요. 자녀가 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더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그 단순히 세금 총액이라든가 절세되는 금액만 놓고 보면 무조건 오래 증여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부모의 자식 내리사랑을 생각을 하면 이게 말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양도세 부담을 증여하면 내가 내는 거니까 나 상관없어. 자녀한테 그냥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생각보다 이 서울 주택 증여 반토막 됐는데 그 증여 건수가 회복되는 게 뭐 그게 꼭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추정해보자는 거죠. 회복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연말, 뭐 내년 6월 1일, 뭐 5월 9일 그거를 그냥 다 그냥 비껴놔버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증여를 그냥 천천히 하신 분들은 두 가지겠죠. 가격이 덜 떨어질 거라는 데는 어떤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좀 자산가이신 분들이거나.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택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택을 중심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용 상가라고 가정해 볼까요? 사무실, 오피스. 그래서 이만큼 매가가 있는데 보통 그 오피스라든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줘요? 당연히 부담부 증여로 넘겨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가 나오고 그 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데, 그리고 요때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붙고 요때 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실거래가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붙어요. 근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중자가 다주택자면 얘가 중과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택은 수중자를 봐야 되고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넘기는 사람, 증여자 입장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우리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증여취득세와 아니 여기 증여세와 요 취득세 요것만 고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 증여세를 줄이고 싶겠죠. 증여세를 줄이려면은 요 대출 금액 원이 이게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풀로 받고 요거를 부담부 증여로 넘겨버릴 것이다 아마. 그러면은 세부담이 많이 줄겠죠. 다만 요 대출은 당연히 수중자가 승계하니까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정말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좋다면은
대출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굳이 무리하지 않게 그냥 계속 보유하면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좋은 거 갖고 있어야죠. 결론은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방금 같은 뭐 전략도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 말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주택 외에 다른 상가, 뭐 사무실, 오피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구분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여전히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가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그 부동산 사이클과 큰 상관이 없는, 계속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 그런 물건을 미리 잘 봐두고 적정 가격이 온다면, 내가 계획한 거에 된다면, 그런 경우라면은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가격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현금 보유하셔야죠. 현금 갖고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주택 증여 반토막 난 요 작은 그래프 하나에서 계속해서 사고의 확장을 해봤죠. 어디까지 가봤어요? 업무용 사무실, 오피스까지 한번 가봤어요. 빌딩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까지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받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